221년 음력 6월 사천 땅 낭중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촉한의 거기 장군이자 서양후에 봉해진 장비가 그의 부장 범강과 장달에게 암살당한 것입니다. 향년 56세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유비는 장계를 열어보기도 전에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장비가 죽었구나. 유비는 장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가 부하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고 있었기에 이런 최후를 예견했던 것입니다. 장비. 우리는 이 이름을 들으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펌상궂은 얼굴, 장팔사모를 휘두르는 무시무시한 용맹, 술을 좋아하고 성질이 급한 호탕한 막내. 아마도 대부분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아십니까? 이 모든 이미지가 소설 삼국지연의가 만들어낸 허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수가 280년대에 편찬한 정사 삼국지는 장비에 대해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정사 삼국지를 보면 장비는 단순히 힘만 센 무장이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전략가이자 인재를 알아보는 해안을 가진 지휘관이었습니다. 산악전의 대가였으며 심리전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장비를 단순 무식한 무장으로만 기억하게 되었을까요? 소설과 정사의 차이는 무엇이며 진짜 장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도 혹시 직장이나 가정에서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신 적 있으신가요? 장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진짜 모습은 후대의 오해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정사 삼국지의 기록을 통해 장비의 진짜 모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덕분에 함께 삼국지 역사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장비는 유주 탁군 사람입니다. 유비와 고향이 같았습니다. 생년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대략 165년경으로 추정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정사 삼국지에는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결의를 맺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나관중이 14세기에 쓴 소설 삼국지연의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사는 이들의 관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젊어서부터 관우와 함께 유비를 섬겼는데, 관우가 몇 년 연장이어서 장비는 그를 형으로 섬겼다. 또한 관우 전에는 관우가 자신은 유비와 함께 죽기로 맹세한 사이라고 말한 기록이 있습니다. 즉, 도원결이라는 구체적 의식은 없었지만 이들의 유대 관계는 형제 이상으로 굳건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회사나 조직에서 평생을 함께할 동료를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장비에게 유비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장비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그가 유비의 초기 패거리에 속했다는 점입니다. 유비는 젊은 시절 고향에서 협객 생활을 했는데 장비는 관우, 간홍과 함께 이 패거리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장비는 평생 유비 한 사람만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관우가 잠시 조조를 섬긴 적이 있고 다른 많은 장수들이 주군을 여러 번 바꾼 것과 달리 장비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비만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장비에게 유비는 단순한 주군이 아니라 평생의 동반자였던 것입니다. 장비의 이름이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198년입니다. 여포를 격파한 후 조조가 장비를 중랑장으로 임명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듬해인 199년, 장비에 대한 흥미로운 기록이 나옵니다. 유비가 조조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가 발각되어 서주로 달아났을 때의 일입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이때 장비가 술에 취해 서주성을 여포에게 빼앗긴 것으로 나옵니다. 술을 좋아하고 덤벙대는 장비의 이미지가 만들어진 결정적 장면입니다. 하지만 정사의 기록은 전혀 다릅니다. 선주전, 즉 유비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비에게 반감이 있던 조표라는 장수가 성내에서 반란을 일으킨 후 여포를 불러들였고 장비는 성문이 열리자 어쩔 수 없이 패주했다. 술을 마시고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내부 반란으로 인한 불가항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연희는 이것을 술 때문으로 각색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장비의 캐릭터를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소설은
재미를 위해 역사를 바꿉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적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며 저 사람은 원래 그래라고 단정 짓는 경우가 있지 않으신가요? 장비도 그렇게 오해받았습니다. 208년, 장비의 이름을 역사에 영원히 새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장판교 전투입니다. 유표가 죽고 조조가 형주로 침공했습니다. 유비는 강남으로 달아났고 조조는 하루 낮 하루 밤을 추격하여 당양의 장판에 이르렀습니다. 유비는 조조가 갑작스럽게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처자식을 버린 채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장비에게 20기를 이끌고 뒤를 끊도록 명령했습니다. 20기입니다. 겨우 20명의 기병입니다. 조조군은 수천 명이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장비는 무엇을 했을까요? 정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장비는 강물을 등지고 다리를 끊어버린 후 눈을 부라리며 외쳤다. 나는 장익덕이다. 누가 나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는가? 조조군은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다.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단순히 큰 소리를 질러 적을 겁준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치밀한 심리전이었습니다. 장비는 강물을 등졌습니다. 이것은 배수진을 의미합니다. 퇴로를 스스로 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를 끊었습니다. 조조군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적은 퇴로를 끊었습니다. 이것은 함정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배수진을 친 적은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고 혹시 뒤에 복병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조조는 적벽대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전력, 보존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장비는 20기로 수천의 적을 막아냈습니다. 용맹이 아니라 전략으로 말입니다. 여러분도 직장에서 불리한 상황을 지혜로 돌파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장비는 바로 그런 지혜로운 지휘관이었습니다. 214년, 장비의 진가가 발휘되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비가 익주를 공격할 때의 일입니다. 유비가 익주로 들어가 유장을 공격하자 제갈량, 장비, 조은이 형주로부터 장강을 거슬러 올라가 각 군현을 점령하며 유비를 지원했습니다. 장비는 강주에서 파군태수 엄한을 격파하고 산채로 붙잡았습니다. 이때의 일화는 정사와 연애 모두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해석이 중요합니다. 정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장비가 항복하지 않은 엄한을 꾸짖었다. 대군이 당도했는데 어찌 항복하지 않고 감히 맞서 싸웠느냐? 엄한이 답했다. 경들이 무도하게 우리 주를 침탈했으니 우리 주에는 다만 머리를 잘리는 장군이 있을 뿐 항복하는 장군은 없을 수 없소. 장비가 화내며 참수를 명했습니다. 그래도 엄한은 안색이 변하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머리를 자르면 자르는 것이지 어찌 화를 내는가. 이 순간 장비의 선택이 놀랍습니다. 그는 엄한의 꿋꿋한 태도에 감복하여 그를 풀어주고 빈객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수는 장비를 평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비는 엄한을 풀어줬으니 국사, 즉 나라의 뛰어난 선비였다. 국사입니다.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입니다. 장비는 단순히 무력으로만 적을 제압하는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인재를 알아보고 적이 어떤 사람조차도 그 능력을 인정하면 존중할 줄 아는 지휘관이었습니다. 연희에서는 이 장면을 더 극적으로 각색합니다. 장비가 새끼를 이용한 기습작전을 펼쳤고 엄한이 이를 역이용하려다 오히려 당했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정사의 핵심은 전투의 승리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장비가 엄한을 어떻게 대했느냐입니다. 적장의 충절을 인정하고 존중한 것. 이것이 장비를 단순한 무장이 아닌 진정한 지휘관으로 만든 순간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경쟁자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장비가 그랬습니다. 엄한을 등용한 후 장비의 행보는 놀라웠습니다. 정사는 장비가 덕양에서 장에도 물리치는 등 가는 곳마다 이기고 성도에서 유비와 합쳤다고 기록합니다. 가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무력의 결과일까요? 아닙니다. 연희는 엄한이 장비를 도와 사 5개, 성을 모두 항복시켰다고 기록합니다. 엄한이 장비를 따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목숨을 살려줘서가 아닙니다. 장비가 진정으로 자신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어마는 파촉 지역에서 오랫동안 태수를 지낸 인물입니다. 그의 명망이 높았기에 그가 항복을 권유하자 다른 관문의 장수들도 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재 경영입니다. 장비는 단순히 적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를 얻어 전략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지휘관이었습니다. 익주가 평정된 후 유비는 제갈량, 법정, 장비, 관우에게 각각 금 500근, 은 1000근, 전 5천만, 비단 1000피를 하사했습니다. 같은 대우입니다. 장비는 제갈량, 법정과 동급의 공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장비는 파서태수로 임명되었습니다. 태수입니다.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한 지역을 다스리는 행정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력만으로 한 지역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행정 능력, 민심, 장악,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장비는 그 모든 능력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216년경, 장비의 군사적 능력이 정점에 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탄거전투입니다. 조조가 한중의 장로를 격파한 후 하우연과 장압을 남겨 한중을 수비하도록 했습니다. 장압은 별도로 여러 군대를 지휘하여 파서로 내려가 그 백성들을 한중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장압입니다. 위나라의 명장입니다. 관도대전에서 원소를 배신하고 조조에게 항복한 후 수많은 전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조조가 가장 신뢰하는 장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장압이 탄거, 몽두, 탕석으로 진군하여 장비와 50여 일간 서로 겨루었습니다. 50여 일입니다. 거의 2달 가까이 대치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장압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정사는 이어서 기록합니다. 장비는 정병 1만여 명을 이끌고 다른 길을 따라 장압군을 요격하여 교전했는데 장압군은 산길이 좁아 앞뒤가 서로 구원할 수 없었고 장비가 마침내 장압을 격파했다. 다른 길을 따라 요격했습니다. 이것은 우회 기동입니다. 정면 돌파가 아니라 측면 공격입니다. 산길이 좁아 앞뒤가 서로 구원할 수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장비가 지형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산악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형입니다. 장비는 50여 일 동안 대치하며 무엇을 했을까요? 지형을 연구했습니다. 적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위치에서 공격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장압은 말을 버린 채 산을 타며 단지 휘하 10여 명과 함께 새길을 따라 퇴각했고 군을 이끌고 남정으로 돌아갔다. 위나라의 명장 장압이 말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10여 명만 데리고 간신히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용맹의 결과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한 전략과 지형 활용,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일을 하실 때 준비의 중요성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장비는 50일을 준비하여 단 하루의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정사는 이어서 기록합니다. 땅은 안정을 찾았다. 장비가 파서태수로서 자신의 영토를 지켜낸 것입니다. 219년, 유비가 한중왕이 되자 장비는 우장군 가절로 임명되었습니다. 가절입니다. 이것은 군사 작전에서 독자적 판단권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221년, 유비가 제위에 오르자 장비는 거기장군이 되고 사례교위를 겸임하며 서양우에 봉해졌습니다. 거기장군입니다. 이것은 촉한에서 관우의 전장군, 마초의 표기장군과 동급의 최고위 장군직입니다. 사례교위는 수도, 지역을 관할하는 직책입니다. 행정과 군사를 아우르는 중책입니다. 유비는 장비에게 책문을 내리며 시경의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대의 충의는 소호와 나란하여 그 명성을 멀고 가까운 곳에 드날렸다. 소호는 주나라 선왕을 도와 회의족을 정벌하고 강토를 넓힌 명장입니다. 유비는 장비를 소호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장비는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한 나라의 기둥이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장비에게도 치명적 약점이 있었습니다. 진수는 장비를 평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우와 장비는
모두 만인지적이라 칭해진 당세의 호신이었다. 장비는 엄한을 풀어줬으니 국사에 풍모가 있었으나 난폭하고 은혜롭지 못해 자신의 단점으로 인해 패망하게 되었으니 이는 이치에 걸맞는 일이다. 난폭하고 은혜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사는 장비의 이중성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군자, 즉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추고 존중했습니다. 엄한이 그 예입니다. 유파라는 유명한 학자에게 모욕을 받았을 때도 그냥 넘어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병사들에게는 가혹했습니다. 유비가 직접 장비에게 충고했습니다. 경은 형벌로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벌써 지나친데 또 매일 장정들을 채찍질하고는 그들을 좌우에 있게 하니 이것은 화를 초래하는 길이요. 유비의 충고는 예언이 되었습니다. 관우가 죽은 후 유비가 오나라 정벌에 나서자 장비는 낭중으로부터 10,000명을 이끌고 강주에서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부장 범강과 장달에게 무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3일 안에 군복 1만 벌을 확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불가능한 명령이었습니다. 범강과 장달은 장비의 가혹행위를 오래 참아왔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계기가 되었습니다. 221년 음력 6월 범강과 장달은 장비가 잠든 사이 그를 암살했습니다. 그리고 장비의 목을 가지고 오나라로 도망쳤습니다. 유비가 그토록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3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 능력과 인격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장비는 뛰어난 전략가였고 훌륭한 지휘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벽한 인간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아랫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은 잘하지만 사람 대하는 방식이 문제인 경우 말입니다. 장비가 그랬습니다. 능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아랫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장비는 능력 있는 사람은 존중했지만 일반 병사들은 무시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비극이었습니다. 둘째, 소설과 역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국지연의를 통해 장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의가 만든 이미지는 진짜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연의의 장비는 단순하고 충직하며 술을 좋아하는 무장입니다. 하지만 정사의 장비는 전략적이고 냉철하며 인재를 알아보는 지휘관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소설은 재미를 위해 캐릭터를 단순화합니다. 장비를 단순무식하게 만든 것은 관우의 침착함, 제갈량의 지략과 대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실제 인물들은 훨씬 복잡하고 입체적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배울 때 소설과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역사에서 진정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셋째, 리더십의 본질은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장비는 뛰어난 능력을 가졌습니다. 전략, 전술, 인재 등용, 행정 능력 모두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바로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위와 아래를 모두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만 존중해서는 안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존중해야 합니다. 유비가 그것을 알았기에 장비에게 충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장비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그의 비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조직을 이끄시거나 팀을 관리하십니까? 장비의 교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장비는 죽었지만 그의 영향은 계속되었습니다. 장비에게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장포는 일찍 죽었고 차남 장소가 가계를 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장비의 2 딸은 모두 유비의 아들 유선의 황후가 되었습니다. 260년, 촉한이 멸망하기 3년 전 장비는 관우, 마초, 방통, 황충과 함께 시호를 받았습니다. 환우라고 합니다. 장비가 죽은 지 39년 만에 받은 공식적 인정이었습니다. 진수는 장비전을 쓰며 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만인지적이라 칭해진 당세의 호신이었으나 난폭하고 은혜롭지 못해 자신의 단점으로 인해 패망하게 되었으니 이는 이치에 걸맞는 일이다. 균형 잡힌 평가입니다.
장점도 인정하고 단점도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역사가의 자세입니다. 당시 위나라의 모신들도 장비를 인정했습니다. 정욱은 관우와 장비는 만인적이다라고 말했고, 곽가는 장비와 관우는 만인지적이면서도 사력을 다해 유비를 위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적국의 모신들조차 인정한 능력이었습니다. 장비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실 수 있습니다. 중국 사천성 청두에는 무우사가 있습니다. 유비와 관우, 장비, 제갈량을 모신 사당입니다. 이곳에 가시면 장비의 위패와 초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사천성 낭중에는 장비묘가 있습니다. 장비가 암살당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장비의 무덤과 사당이 있으며 장비와 관련된 많은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는 취율랑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고척도의 일부인 검문촉도의 한 구간입니다. 길가에 300리에 달하는 오래된 측백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이것이 장비가 파서태수 시절에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장비는 단순한 무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스리는 땅의 백성들을 위해 길을 만들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군사뿐 아니라 민생도 생각한 행정관이었던 것입니다. 여행을 가시면 이런 점들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다양한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장비의 두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연희가 만든 장비는 단순 무식하고 술을 좋아하는 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사가 기록한 장비는 전략적이고 냉철하며 인재를 알아보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장판교에서 심리전으로 조조의 대군을 막았고 엄한의 절개를 인정하여 국사의 풍모를 보였으며 탕거에서 장압을 격파하여 파서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치명적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결국 그것이 그의 비극이 되었습니다. 장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소설과 역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원전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은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장비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